2025년 2월 7일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3개가 켜진 채였습니다. 화면 속 중동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드론 22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52억 원, 재고가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 사우디 방공 진지에서는 달랐습니다.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빛이 나갔습니다. 4초,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천광 레이저였습니다. 한 발에 2,000원. 제 손에는 방금 끊긴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22년 단골 고객, 카타르 국방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이야. 저는 22년간 한국 무기는 이류라고 썼습니다. 그 보고서를 믿은 나라들이 지금 52억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무시한 사우디가 지금 2,000원짜리 레이저로 드론을 맞고 있었습니다. 22년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 단 4초였습니다. 22년간 한국 무기를 무시하다가 중동 전체를 잃은 미국인 컨설턴트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댓글에 한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새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2년이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올해 59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태어나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안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5년간 일하다가 독립해서 방산 전략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은 해리슨 디펜스 스트래터지였습니다. 직원 12명짜리 작은 회사였지만 중동과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이 나라들의 국방부 자문을 20년 넘게 맡았습니다. 어느 무기를 사야 하고 어느 무기를 사면 안 되는지, 어느 나라와 손잡아야 하고 어느 나라는 경계해야 하는지 그 판단을 내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상당했습니다. 알링턴 고급 주택가의 4층짜리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자녀 셋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내 수자는 제가 중동 출장을 떠날 때마다 걱정보다 자랑스러움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어느 나라 국방장관 만나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건물 2층은 다른 회사에 세를 줬습니다. 직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지난달 공과금 고지서가 아직 펼쳐져 있습니다. 아내 수자는 요즘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참는 표정입니다. 그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무겁습니다. 막내 제이슨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버지처럼 방산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제발 아버지처럼은 되지 마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가 몸으로 보여줬잖아.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는 오랜 세월 모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과 찍은 사진, 방산 전시회에서 받은 기념패들. 그 사진 속에 저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표정입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자신감이 얼마나 좁은 생각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일입니다. 두바이 주메이라 비치 호텔 3층 연회장. 아라비아의 바람이 창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한 11월 밤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협력 네트워크 모임이었습니다.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미국 유럽 방산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드 있는 조명 아래 향수 냄새와 아랍 커피 향이 뒤섞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영어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독립한 지 3년 만에 카타르 F-15 전투기 도입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이었습니다. 계약 규모 4조 5천억 원. 미국 로키드 마틴의 최대 중동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짐 콜먼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중동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풍채가 좋은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동 판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프레데릭 드보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다소 항공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중동에 팔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 관계자들을 봤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명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짐 콜먼이 제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봐, 한국 사람들이야. 알아. 처음 보네. 중동 방산 시장에 끼어들려는 모양인데 웃기지 않아? 저도 웃었습니다. 뭘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그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저희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03년 이후 몇 년간 저는 한국 방산이 중동 시장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근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거쳤습니다. 프랑스 무기는 리비아, 말리, 시리아에서 실전을 치렀습니다. 한국 무기는 저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둘째, 브랜드 신뢰도였습니다. 중동 국방장관들이 의회와 왕실에 보고할 때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이름을 대면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들이밀면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그 반응을 클라이언트들에게서 직접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은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닙니다. 동맹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어떻게 볼까? 이것을 중동 고객들은 항상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근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과장된 가능성과 냉정한 현실. 2006년에 처음 썼습니다. 2009년에 업데이트했습니다. 2014년에 한 번 더 업데이트했습니다.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류다. 중동 시장에서 주류가 되기 어렵다. 그 보고서를 구독하는 중동 국방부 관계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구독료만으로도 연간 수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평판을 높여준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눈을 멀게 한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두바이 에어쇼가 열렸습니다. 경년으로 열리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입니다. 저는 매번 참가해서 미국, 유럽 기업 부스를 돌며 최신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한국 기업 부스가 이상하게 넓어졌습니다. 2003년 처음 봤을 때의 구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LIG 넥스원. 제법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모형들도 이전보다 세련됐습니다. 저와 함께 전시회를 돌던 카타르 국방부 조달실 압둘라 알 아티야 국장이 한국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해리슨, 저거 뭐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한국제예요. 성능은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우리 히마스가 훨씬 낫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저도 지나갔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은 채 그날 저녁 알 아티야 국장과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미국 무기 전략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패트리어트, 히마스. 이걸 중심으로 가세요. 한국 무기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알 아티야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해리슨은 믿을 수 있어. 우리 장관도 해리슨 보고서 잘 보고 있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때의 그 뿌듯함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이었는지
두바이 에어쇼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보고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부스 앞을 지나쳤던 일은 이미 기억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중동 방공망은 미국과 유럽이 책임진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고 클라이언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자문회의에서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묻는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납기 신뢰도도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고요. 쿠웨이트 방공망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상황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권위가 만들어낸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면서 즐겼습니다. 쿠웨이트 회의가 끝나고 1년쯤 뒤인 2018년이었습니다. 이라크 자문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공무기 개발 동향이었습니다. 정보국에서 관련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라크 자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레이저 방공무기 개발 추진 동향이 포착되고 있으나 실용화 가능성은 낮다. 미국도 수십 년간 실패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기술 과신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그 보고서는 다운로드 수가 제 보고서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다. 역시 해리슨이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청광이라는 이름의 레이저 대공무기가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방산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중동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고서는 계속 썼습니다. 중동 방공 강화, 이란 위협 대응,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필요성. 단 한 번도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보고서들이었습니다. 2021년 말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바레인 국방부 실무자였습니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해리슨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 천무위에 대한 보고서 쓸 의향 없나요? 꽤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아요. 미국과 유럽 무기 중심 전략을 유지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 계약이 폴란드는 러시아 때문에 급해서 대안을 찾은 겁니다. 중동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실무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바레인 계약은 1년 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이 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1월은 을씨년스럽습니다. 잿빛 하늘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폴란드, 한국 천무위 218문 도입 계약 체결. 계약 금액 약 60억 달러.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 저는 헤드라인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218문. 7조 8천억 원.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의 든든한 동맹. 그 나라가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을 한국과 맺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파트너 데이비드 챔버스를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전직 국방부 관리 출신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 기사 봤어? 방금 봤어요. 꽤 큰데요. 납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니까 유럽이 난리잖아. 히마스 납기가 3년이 넘으니 한국 거 급히 산 거라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218문은 꽤 많은 숫자 아닌가요? 일회성이야. 위기가 지나면 다시 미국 무기로 돌아오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4월, 루마니아가 천무위 53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6월에는 에스토니아가 육문 계약을 했습니다. 8월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 때문에 납기가 급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과 정부 간 협약까지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우디 한국 기사 분석해봐. 배경이 뭔지 이미 봤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왜?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이 절대 안 해주던 것들을요. 거기다 납기가 미국의 절반이고 가격도 20에서 30% 싸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해봐. 최근 2년간 한국 방산 수출 전체 데이터를 정리해줘. 3일 뒤 데이비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였습니다. 2018년 28억 달러, 2019년 33억 달러, 2020년 30억 달러, 2021년 70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저는 마지막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1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단 한 해에 전년도의 2.5배였습니다. 전전년도와 비교하면 6배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과장된 가능성. 그 제목이 지금 이 숫자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는지.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리슨 씨, 제가 추가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 천무이와 히마스 비교입니다. 성능은 거의 동급입니다. 하지만 납기에서 한국이 3배 빠릅니다. 가격은 한국이 30% 쌉니다. 기술 이전도 한국이 훨씬 유연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레이저 방공 무기도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천광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2018년 제가 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실용화 가능성은 낮다. 미국도 수십 년간 실패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좀 더 알아봐. 이미 알아봤습니다. 자료 볼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데이비드가 정리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워싱턴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연락해봐. 자료 요청해. 공식적으로. 데이비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응. 해봐. 그것이 22년 만에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저보다 몇 년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이비드가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22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빠르게 응했습니다. 재원표, 납기 일정, 수출 레퍼런스 자료가 담긴 두꺼운 자료집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편했습니다. 제가 22년간 틀렸다는 증거들이 페이지마다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한국 무기를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22년간 한국은 이류라고 써온 사람이 갑자기 한국이 최고라고 쓴다면 구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그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문의가 올 때마다 미국과 유럽 무기 중심 전략이 옳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주력으로 삼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점점 설득력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알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몇몇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한국방위사업청에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를 거치지 않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새벽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전화가 오기 1시간 전의 일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망 강화 관련 보고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3번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해리슨 씨, 지금 모니터 켜세요. 이란이 쳤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 3개를 켰습니다. CNN, 알자지라, 로이터. 앵커들이 동시에 격양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바그다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 바레인 만나마의 미군 기지 6곳을 동시에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샤헤드 136 자폭 드론 220대 이상, 탄도미사일 34발, 동시다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아니, 이미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미군이 패트리어트와 사두로 대부분을 요격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20대를 상대했으니 미사일이 얼마나 소모됐겠습니까? 기지당 수십 발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미군은 즉시 동맹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평생 써온 보고서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뒤집었습니다. 이란의 계산이 정교했습니다. 샤헤드 136 드론 한 대 가격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억 원. 이란 드론 1대 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200배 차이. 이란 드론 100대를 보내면 이란이 쓰는 돈은 약 26억 원입니다. 방어하는 쪽이 쓰는 돈은 최소 5조 2천억 원. 이것이 이란의 전략이었습니다. 가난하게 공격하고 비싸게 방어하게 만드는 것.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이 방정식이 계속되면 버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소모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방정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데이비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천광 자료 있어? 지금 당장 전부 보내줘. 어젯밤부터 정리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천광 자료를 펼쳤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력 20kW, 유효 사거리 3km, 드론 격추 시간 평균 4초에서 6초, 1회 격추 비용 전기 소모량 기준 약 1,000원에서 2,000원, 연속 발사 가능, 차량 탑재형. 저는 마지막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52억 원, 천광 레이저 2,000원. 이란 드론 100대를 보내면 패트리어트로는 5조 2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천광이 있으면 20만 원으로 막습니다. 이것은 가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2년 전 두바이 호텔 연회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웃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짐 콜몬과 함께 웃기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순간.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란 공격 이후 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지역 전체가 방공망 긴급 강화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무기의 납기,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을 신청해도 의회 승인, 동맹국 협회, 기술 이전 조건 검토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히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저는 제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씩 한국에 문의한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공격 닷새 뒤였습니다. 처음에 들은 건 쿠웨이트였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조달 실무자 파하드 알 무타이리가 전화해 왔습니다. 평소 보고서를 꾸준히 구독해온 담당자였습니다.
해리슨 씨, 솔직하게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한국 천무위를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데 해리슨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봤던 화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의 천광 레이저. 1,000원짜리 전기로 드론을 4초 만에 격추하던 그 장면. 검토해봐. 납기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슨 씨,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시대가 바뀐 것 같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대화였습니다. 22년의 입장이 처음으로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카타르가 저한테 연락 없이 한국과 직접 천무위 계약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티아 국장은 새벽 그 전화 이후 제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조달실에서는 한국 방산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탈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2025년 2월 하순 어느 날 저는 쿠웨이트 자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단골 공군 기지 주변 방공망 강화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절반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미국 무기 중심으로 쓰려는데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2년에서 3년, 히마스 18개월에서 24개월. 쿠웨이트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인데 저는 처음으로 한국 천무위를 대한 옵션에 넣었습니다. 납기 12개월에서 18개월. 가격 히마스 대비 70% 수준. 기술 이전 협의 가능. 보고서를 보내고 이틀 뒤 쿠웨이트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리슨 씨, 한국 옵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한국 방위사업청에 직접 연락했어요. 그쪽 자문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접요? 예. 사실 해리슨 씨 보고서가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이미 천무위 제안서 받았거든요. 그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2월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2025년 3월 초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천광 레이저 시스템, 중동 방공의 판도를 바꾸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2018년에 쓴 문장을 또 떠올렸습니다. 실용화 가능성은 낮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천광 블록한 시스템이 중동 국가들의 긴급 관심을 받고 있다. 격추 비용 1회당 약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 대비 수백만 배 저렴하다. 중동 방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드론 비대칭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드론 소모전 전략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 문단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일부 미국 방산 전문가들이 수년간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이번 위기에서 중동 국가들의 방공 대응을 늦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이었지만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리키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4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천무위 72문, 천광 레이저 시스템 20개 포대, 현지 생산 라인 구축 협약 포함, 계약 금액 합산 5조 원.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천광 20개 포대, 포대당 4기, 총 80기의 레이저 발사 장치, 이란 드론이 200대 날아온다면 천광 80기로 동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격추 비용은 총 40만 원도 안 됩니다. 패트리어트였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계약 하나로 이란의 드론 소모전 전략에서 영구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입술이 마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4월 6일에 더 뼈아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라크가 한국과 천무이 36문과 천광 8개 포대 패키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 1조 8천억 원. 기술 이전 포함. 4월 중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한국 국방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지 생산 라인 착공 일정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한국 측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방산 파트너입니다. 제 클라이언트였던 나라의 국방장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자문하는 나라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리슨 씨, 바레인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 갱신인가? 아니요. 계약 종료 통보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에만 이라크, 요르단, 바레인에서 자문 계약 종료 통보가 왔습니다. 합쳐서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이유는 다들 비슷합니다. 한국 방산 전문가를 직접 구했다고요. 알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4월 하늘은 처음으로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 방산 전체를 새로 공부해야 해. 지금까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부터요? 늦었지. 많이 늦었어. 그래도 해야 해. 그것이 진짜 출발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것을 이제 실제로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4월 말부터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한국 방산 전체를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이 천광,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전투기, 잠수함, 하나씩 재원, 납기, 가격, 수출 실적, 수요국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분석할수록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향해 걸어온 긴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물만 힐끗 보고 이류라고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 이름표가 제 클라이언트들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흐린 판단이 이번 위기에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방공 격차, 미사일 재고 고갈, 늦어진 대응. 저는 그것의 일부 원인이 제가 쓴 보고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한국 방산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되면서 저는 종합 손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접 수입 손실이었습니다. 카타르 자문 계약 종료. 연간 손실 약 30억 원. 쿠웨이트 자문 계약 약화. 연간 손실 약 15억 원. 바레인 계약 종료. 연간 손실 약 12억 원. 이라크 계약 종료. 연간 손실 약 20억 원. 요르단 계약 규모 축소. 연간 손실 약 8억 원. 합계 연간 약 85억 원.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신뢰도였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중동 방산 전문가라는 평판. 그것이 이번 일로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손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리슨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워싱턴이 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보고서를 새로 써야 해. 처음부터 공정하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기존 구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 하지만 틀린 건 인정해야 해. 22년 전에 쓴 보고서가 틀렸어. 그걸 고쳐야 해.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같이 합시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이란 드론이 중동을 뒤덮던 그 새벽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한국 방산 재평가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한 날로부터는 6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알링턴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은 데이비드를 포함해 4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지금까지 쓴 보고서 중 가장 솔직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방산의 재평가. 내가 틀린 이유와 세상이 달라진 방식. 100페이지 분량입니다. 지금까지 제 보고서 중 가장 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고백을 마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브랜드의 역사는 기술의 현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다소의 수십 년 역사를 무기 선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은 현재를 기준으로 경쟁합니다. 한국이 2020년대에 만든 천무인은 2020년대 기술입니다. 한국이 2025년에 양산한 천광은 2025년 기술입니다. 과거의 브랜드가 현재의 기술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22년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납기는 숫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의 납기는 편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드론을 날리기 시작한 순간 납기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히마스 납기 3년, 패트리어트 보충 2년. 그 기간 동안 날아오는 드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만이 18개월 내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그 차이가 중동 방산 시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을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의류 무기를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세 번째입니다. 비대칭 전쟁은 비대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란의 드론 전략은 정교했습니다. 2,000원짜리 공격에 52억 원짜리 방어를 강요하는 것. 이 구조를 패트리어트로는 절대 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광은 깹니다. 2,000원짜리 공격에 2,000원짜리 방어. 이것이 전쟁의 방정식을 뒤집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이미 1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실용화 가능성이 낮다고 무시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쓴 보고서는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저는 한국 방산 현장을 한 번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국 부스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국 관계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보고서를 22년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평판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 구독자가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쌓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가치입니다.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핵심 기술을 수십 년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생산 라인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방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손잡아준 것입니다. 그 차이가 파트너십과 종속의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강한 사람은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22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두바이 호텔 구석 자리에 앉혀졌습니다. 제 보고서에 일요라고 쓰였습니다. 중동 국방부 회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천무일을, 천광을 약속 기한 안에 납품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2년간 놓쳤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수잔이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새로 쓴 보고서 초안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뭐가? 이전 보고서들이랑 완전히 다른 결론이에요. 틀린 게 있었어. 고쳐야지.
수잔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게 더 당신답다고 생각해요. 용감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2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이제 하는 거야. 용기가 아니야. 늦은 거야. 수잔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만약 2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 두바이 호텔 연회장에서 웃지 않겠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국 관계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겠습니다. 당신들 무기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2018년 천광 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실용화 가능성이 낮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시연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셋째, 클라이언트들에게 한국 무기는 이류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국 무기도 검토하십시오. 납기와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제 클라이언트들은 천무이도 있고 천광도 있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이란에 들어온 소모전에 훨씬 덜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들의 신뢰받는 자문가로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먼저 손잡은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폴란드는 천무이 218문을 납품받아 동유럽 최강의 원거리 타격 전력을 갖추는 중입니다. 현지 생산 라인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광 레이저 시스템으로 이란 드론을 전기값 수준으로 막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의 방위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란의 드론 소모전 전략이 사우디 앞에서는 완전히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라크는 기술 이전까지 받아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키우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제 클라이언트였던 나라들 중 일부는 지금도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란 드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를 믿었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 몸담은 분들께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고 경쟁할 것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십시오.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들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광이 없는 방공망은 이란에 들어온 소모전 앞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저는 22년간 당신들의 무기를 이루라고 불렀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무이점, 천광. 이 이름들은 이제 제 새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22년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아침 그 보고서를 처음으로 구독 신청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리슨 씨의 재평가 보고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메일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22년간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2년간 한국 무기를 이루라고 무시하다가 중동 시장 전체를 잃게 된 미국 방산 컨설턴트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